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루이 16세 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루이 16세 부부가 동시에 다 단두대에 목이 날아갔죠. 여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백성들은 정말 추위에 굶주려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마리 왕뚜아네트는 매일매일 논의하는 게 미용사와 헤어스타일 논의를 하고 있고 루이 16세는 방에 앉아가지고 열쇠만 깎고 있고 단두대예요. 단두대에 나중에 자기 목이 날아가잖아요. 루이 16세가. 근데 그 루이 16세의 목을 쳐버린 단두대를 솔직히 지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기요틴 박사가 그 원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두대 이름이 기요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단두대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칼이 위에서 뚝 떨어질 때 위는 평평하지만 밑에가 반달 모양이었어요. 둥그렇게. 그래서 이제 기요틴 박사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루이 16세한테. 그걸 왜 만들었냐면요. 잔인하게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자비롭게 사형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형을 시켰냐면 돌판 위에 사람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서 큰 이 도끼 가지고 목을 쳤거든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게 정확하게 딱 끊기면은 괜찮은데 엄하게 뼈를 친 경우에 똥! 바로 안 죽으면은 극강의 고통을 느껴요, 사형수들이. 그래서 이왕 죽을 거 고통 없이 죽이자 해서 만든 게 단두대거든요, 처음에. 근데 기요틴 박사가 만든 단두대는 처음에는 밑에 날이 이제 그 반달 모양이었어요. 시제품을 만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기요틴 박사가 루이 16세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단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어떻게 잘 잘리나 우리 한번 볼까? 해서 잘 잘리는 물건을 딱 거기 놓고 조그만 모형이에요. 딱 눌렀는데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게요. 안 잘려. 왜 안 잘리나? 가만 보니까 그 칼날 밑부분이 둥그런 반달 모양이었기 때문에 안 잘리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기요틴 박사는 당황합니다. 루이 16세 열쇠 만들려면 여러분 수학 잘해야 돼요. 요 각도로 깎고 저 각도로 깎고 이런 각도로 깎아야지 열쇠가 철컥 열린다 이거요. 수학 잘했어요. 루이 16세. 딱 보니까 각도가 저 동그란 저런 모양은 안 잘린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보게 기요틴 박사 그 칼날을 대각선 모양으로 사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나? 그러면 잘 잘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봤어요. 루이 16세의 말 듣고 둥그런 칼 모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두대 모양, 사선 모양. 썩뚝 잘리는 거예요. 내 말 맞지? 앞으로 단두대를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자기가 디자인한 그 단두대에 자기 목이 날아갔어요. 루이 16세가.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목걸이 사건이란 것이 발생을 합니다. 파리에 한 보석상이 있었어요. 한 보석상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 일생일대의 최고의 걸작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요. 엄청 비쌌겠지요. 성 한 채 가격의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거 왜 만들었냐면 루이 15세한테 팔려고 했거든요. 루이 15세는 당시에 그 애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까르띠에 불가리 막 사다 주고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인에게 잘 보이려면은 오늘 백 하나 사줬으면 다음엔 백 2개 사주고 이렇게 돼야 됐습니까? 약간 그 애인들도 겨우 불가리야? 불가리스 요구르트나 사다 주지? 결국에는 보석상이 알았던 거예요. 이 정말 극단적으로 비싼 목걸이 이거 루이 15세가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애인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루이 15세가 털커덕 죽어버리네. 허걱 빰빰 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석상이 루이 16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팔려고 해요. 저기 요거 목걸이 하나 안 사시겠습니까? 루이 16세가 살까요? 열쇠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야, 그거 살 돈 있으면 나 열쇠 100개 더 만든다. 저리가! 이런 상황. 난리 난 거야.
지금 이 파리 보석상은요, 이거 빨리 안 팔면 파산해요. 어떡하지? 이거 살 사람 없나? 살 사람 없어? 그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라모트 부인이라는 귀족이 등장을 해요. 라모트 부인. 이 라모트 부인이 허영심의 쩐 부인이었는데 이 목걸이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는데 나 저거 갖고 싶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저 목걸이 너무 갖고 싶어. 나 라모트 거야. 저 목걸이는. 어떡하지? 하다가 왕비를 이용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용하자. 자,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앙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앙 추기경이 왕비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깨갱깽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찍혀서 지금요.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왕비 지금 나한테 화나 있는 상태 지금요. 여기에 라모트 부인이 다가가요. 추기경, 로앙 추기경. 라모트 부인 웬일이십니까?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찍혔죠? 이것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와요, 진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왕비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에 무슨 보석상 가면은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그 목걸이를 사서 왕비한테 주면은 바로 용서해 줄 거예요. 내가 들었어. 왕비도 그 목걸이 갖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라모트 부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라모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쓴 거와 같은 편지를 위조해. 다음날 만나요. 추기경 이리 와봐.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 봐. 이 왕비가 당신한테 준 편지 읽어봐요. 보니까 써 있는 거예요. 추기경! 이렇게 목소리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곧 죽을 거니까. 추기경! 그 목걸이 사다서 나 주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사인 바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위조한 걸 준 거예요. 진짜네? 이거 목걸이만 있으면 날 용서해 준다는 거네? 라모트 부인은 이걸 확실하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슷하게 생긴 궁녀 한 명을 찾아내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분장을 한 다음에 밤에 달빛이 밝지 않은 밤에 잠깐 만나게 해요. 추기경을. 너 마리 앙뚜아네트 목소리 흉내내봐. 안녕하세요,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그렇지, 그 목소리 그대로.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뚱뒤뚱. 그렇지. 너는 그냥 알았다, 용서해준다, 목걸이만 가져와라, 이 말만 해. 그 추기경 만나면. 오케이? 추기경과 만나요. 추기경은 눈이 안 좋았는지 달빛 아래에서 보니까 왕비 복장을 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인이 오니까 왕비로 착각을 한 거야. 목걸이 사다 주면 용서할게, 나 바빠서 간다. 간 거예요. 직접 봤지, 왕비를. 왕비가 준 친서, 위조 편지지만 봤지요. 이 추기경은 완전 속아 넘어간 거예요. 목걸이 사자. 목걸이 사. 그래서 그 보석상을 찾아가요. 자기도 돈 없어요. 로앙 추기경도요. 타워팰리스 한 채가 아니라 건물 전체 가격이니까. 일단 외상으로 그 목걸이를 삽니다. 가가지고 외상으로 사요. 그리고 라모트 부인한테 건네줘요. 이거 정말 내 어렵게 이 외상으로 산 목걸이인데 이거 제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좀 전해주시오. 나 좀 약속한 것처럼 나 용서해달라고 좀 하시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추기경 나으리 너무 걱정하신다. 믿어요. 믿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먹고 씻어버린 거 그냥. 큰일 난 거 지금. 로앙 추기경은 독촉 받겠죠 지금요. 몰라요. 로앙 추기경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리 앙뚜아네트는 지금 용서도 안 하고 계속 왜 날 용서 안 하지? 원래대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는 독촉하고 있죠. 돈 갚으라고 보석상을. 야 이보셔, 추기경 나으리 왜 돈 안 갚아? 외상으로 갖고 왔으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돈 갚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보석상은 자기 돈 받아야 되니까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그 목걸이가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기 왕비님 대신 돈 내십시오. 뭐?
목걸이? 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목걸이 받은 적 없어. 무슨 삐입 소리야 지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 라모트 부인이 목걸이 갖고 싶어가지고 꾸민 계획이고, 어쨌든 로앙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고, 하여간 둘 다 나쁜 놈이란 게 밝혀져요. 결과적으로 로앙과 라모트 부인 둘 다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쉬쉬쉬했으면은 넘어갈 문제였는데, 이 목걸이 사건이 프랑스 전국에 다 그냥 알려져 버렸네. 여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있겠나. 완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부인은요, 사치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지금. 타워 팰리스 전체 건물 하나 가격에 그 목걸이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그거 연루가 된 거잖아 지금요. 사치의 대명사. 우리는 지금 먹을 빵도 없는데 뭐 목걸이? 타워 팰리스 한 건물 하나 목걸이? 역사학자들은 요 목걸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격분해요. 프랑스 민중들이.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775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프랑스가 재정 붕괴 상태예요 지금. 1775년에 밀가루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정말 전쟁은 아니었어요. 1775년 바로 한 해 전 1774년이죠. 엄청난 극심한 가뭄이 프랑스를 덮칩니다. 밀 흉작이에요. 밀 흉작이면 빵을 못 만들어 먹잖아요. 바게트라든지 뭐 깡빠뉴인가 하여간 등등등. 아니 지금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빵을 못 만들어 먹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앉아있으면, 이게 일단 밀가루가 없으면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버리면 밀가루 가격은 폭등하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 시간이에요. 지금 밀가루가 흉작이에요. 작년에. 올해 밀가루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폭등하죠. 없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정부면은 밀가루 가격 규제를 해야 돼요. 올리면 안 된다. 딱 상한선 그어놓고 이거 이상 밀가루 가격 올리면은 확 이래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정부가, 루이 16세 정부가 오히려 밀가루 가격을 자유화해버렸네. 아이고, 옆에 루이 16세가 있었으면 내가 한 대 꿀밤 때렸을 거야 진짜. 정신 차리라고. 경제학 공부 좀 하라고. 완전 폭등을 해버려요 밀가루 가격이. 자유화해버려가지고 굶어 죽는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요.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은 굶어도 되는데 자기 아들, 딸, 자녀들이 굶어 죽는 거 보면은 부모 눈 돌아가요, 여러분. 이유식 못 먹이고 분유 먹여야 되는데 아빠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는데 못 주죠? 부모 눈 돌아갑니다. 폭발을 해요. 국왕도 이제 그걸 눈치챈 거예요. 루이 16세가. 열쇠 만들다가 왜 지금 국민들이 저 부글부글 끓고 있지? 부글부글 안 끓을 수가 있나 지금. 그래가지고 이 국왕 루이 16세가 뭘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들었던 삼부회란 걸 소집을 해요. 삼부회는 삼부토건이란 건설회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삼부토건 주가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 삼부회는요, 세 가지 부로 만들어진 회의란 뜻이에요. 1부, 그러니까 1신부는 성직자, 2부는 귀족, 3부는 평민. 이렇게 세 그룹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뭐 일종의 국회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3부회거든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 세 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종의 국회인데, 이게 1300년대에 프랑스에 처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국가 위기 때마다 그때 모이는 비정기적 모임이거든요. 삼부회가. 이게 175년 만에 열렸어요. 루이 16세 때. 왜냐면 절대 왕권 하에서는 삼부회가 필요 없어요. 왕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이때는 삼부회 다 필요 없어. 삼부 토고는 필요해요. 근데 절대 왕권에는 국회 따위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 프랑스에서요. 루이 16세도 지금 위기라는 거를 알았겠죠. 그래서 175년 만에 삼부회를 모읍니다. 뭔가 답이 나오겠지 해서. 저기 1신분 성직자들 잠깐 묵주 놓으시고 이리 오시고 2신분 귀족들 잠깐 뜯어먹던 통닭 내려놓으시고 오시고 지금 굶어 죽고 있는 평민들 잠깐만 그만 굶어 죽고 싶고 잠깐 오시고 모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7월 중에 서점에 깔리는 출시가 되는 출간이 되는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미국사와 러시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는 폭발 직전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왕 루이 16세도 열쇠만 깎다가 허걱 위기를 느꼈는지 175년 만에 삼부회, 나름 일종의 프랑스 국회를 소집을 해요. 자, 3부라고 하지만 1부, 2부, 3부지만 당시 이제 프랑스 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98%가 일반 평민들이에요. 나머지 2% 가지고 2%가 귀족들과 성직자인데 투표를 어떻게 하냐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머릿수로 하자. 당연히 평민 측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98%니까 평민이.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투표가 100표라고 하자 하면 평민 측에서 제3신분인 평민 측에서 98표를 낼 수가 있고 얼마 안 되는 그 귀족과 신분이 너희들 2표 남은 건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직자와 귀족이라면 이걸 머릿수로 투표하자 받아들이겠나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당연히 이 성직자와 귀족은 뭔 삐입소리야. 무슨 머릿수야. 그냥 신분제로 투표하자. 주장을 해요. 신분제로 투표를 하면은 평민 측에서 1표, 성직자 1표, 귀족 1표니까 성직자와 귀족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2대1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직자와 귀족은 신분제로 투표하자를 밀고 평민들은 머릿수대로 하자 밀고 치고받고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 격분한 평민 대표들이요. 퇴장을 해요. 나 이거 안 해. 삼부회고 뭐시기고 난 안 해. 퇴장을 해요. 퇴장을 한 다음에 평민들만의 또 다른 회의를 만들어요. 국민회의라고 해서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민회의, 그러니까 평민들 모임이에요.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 국민회의, 우리 평민들의 모임인 국민회의의 동의 없이는 세금 인상이고 뭐시고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해요. 세금 인상이 왜 나왔냐면 이 회의를 하면서 그 왕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 인상이라는 걸 또 꺼집어낸 거예요, 지금. 미친 삐입들이에요, 진짜. 당시 세금은요,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안 냈거든요. 98%의 일반 평민들만 세금 냈거든요. 지금 굶어 죽고 있는 평민들. 나 진짜.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성직자와 루이 16세의 머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세금 더 걷어가지고 무너지는 재정 막자 이거거든요. 평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들이 정신 나갔나? 이런 소리가 나왔겠죠. 안 그래도 우리 굶어 죽는 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왔는데 우리 보고 야, 우리 간을 빼먹어라. 확 그냥 이랬겠죠. 그래서 퇴장한 후에 이제 평민들의 모임인 국민회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평민들의 국민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세금 인상 없다. 울랄라. 가 된 거예요.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저것들이 건방지게
저것들이 건방지게 세금을 안 낸단 말이오. 우리한테 덤비네. 그래서 귀족들과 성직자가 뭘 하고 했냐면요, 그 루이 16세한테 압력을 넣어요. 저기 대왕 회의장 뛰쳐나간 그 평민들 제3신분이죠. 쟤네들 아예 그냥 우리 3부 회의장 못 들어오게 그냥 문 막아버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확 그냥 어디 지금 겸상하게 지금 그 평민 대표들을 우리 귀족들과 성직자 회의에 끼워줬더니 확 그냥 반발을 해. 그냥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낼 것이지. 댐벼 꽉. 저기 대왕, 저기 평민 대표들 아예 회의장 3부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문 그냥 잠궈버리십시오. 루이 16세는 쫄아서 그렇게 하겠네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제3신분, 그러니까 그 3부회 안에서도 뭐 우리도 그 국회에 보면 무슨 뭐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3신분이 모이는 회의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 3부의 건물 안에 루이 16세가 귀족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3부회 안에 제3신분이 모이는 회의장 문을 걸어버려요. 자물쇠로. 평민들은 가가지고 몰라 들어갈 생각도 없었지만, 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회의장 문 지금 앞에 왜 열쇠로 막아놨냐? 자물쇠로. 명분은 안에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수리가 명분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안에 맨날 수리야 똥똥똥똥똥똥 또 수리야 똥똥똥똥똥 띵. 수리가 명분이지만 앞에 군인들이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리면은 군인들이 지금 왜 문을 막고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아예 못 들어가게 지금 그냥 우리 쫓아낸 거야? 격분을 해요. 평민 대표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3부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모여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루이 16세가 쓰던 테니스 치는 목소리였거든요. 루이 16세의 테니스장이었어요. 그 테니스장이 모여요. 아니 건물 안에 들어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모여가지고 루이 16세의 테니스장에 들어가가지고 테니스 코트에 실내에요. 모여가지고 무력으로 선언을 해요. 무력으로 우리 국민회의 평민들을 강제 해산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 못한다. 우리 평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선언을 해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일명 테니스 코트 선언이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해서 1789년 6월 20일 루이 16세의 테니스 실내 코트에서 평민 대표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귀족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루이 16세 저것들 건방지게 뭐 선언 누구 마음대로 내 코트 테니스 코트 들어가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언하라 그래. 그래서 테니스 코트 선언을 무효화를 선언을 해버려요. 루이 16세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인정 못해. 그리고 너희들 앞만 봐도 불순 세력인 것 같아. 너 평민 대표들 국민회의 당장 해산하라 라고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국왕한테 복종해라 너희 평민들. 안 그러면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을 해버렸어요. 루이 16세가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의회에서 일단 국민회의 평민 대표가 잠긴 3부의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쳐요. 귀족들, 성직자들, 국왕들은 아니죠. 국왕 한 명이니까. 국왕, 우리도 당당한 3부회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우리를 죽인다 이 말을 하시나 당신들? 의회에서 목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당장 나오시오 국왕. 해명하시오.
이러니까 국왕이 쫄았어요. 어우, 쟤네들 세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3부의 회의장에는 그 평민 대표들이 다 밀려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신분이랑 2신분들, 야, 귀족들이랑 성직자 대표들 빨리빨리 3부의 건물 회의장 들어가가지고 저 평민 대표 빨리 달래라고. 달래. 아니, 우리도 들어가기 무서운데요. 확 그냥 달래. 안 그러면 열쇠를 찌른다. 콕콕콕콕.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1신분과 2신분 대표도 3부회에 들어가요. 여기에 평민 대표가 파이팅이 넘치게 된 거예요. 고무가 됐어요. 약간의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은 쟤네들이 쫄아가지고 약간 우리 말을 듣는다. 파이팅! 프랑스 혁명은 이미 시작됐어요. 한꺼번에 빵 터진 게 아니라 점점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는데, 이 1신분, 2신분들이요, 성직자와 귀족들이 일단 국왕이 열쇠를 쿡쿡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의장 안에 들어갔어요. 다시 3부의 회의장 안에. 그랬더니 굴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저 농민들, 평민들한테 우리가 참 우리 굴복당한 거냐? 내가 성직자인데? 내가 귀족인데? 창피해. 야, 우리 이대로 넘어가야 되냐? 우리 저 평민들한테 굴욕당한 상태로 넘어가야 돼? 잠이 와? 야마, 너 잠 와? 잠이 와? 그래가지고 이 자존심 꺾인 거에 참을 수 없었던 귀족과 성직자들이, 아이고, 성직자님들, 저도 카톨릭 신자지만 카톨릭 반성해야 돼요, 진짜. 국왕을 또 부추겨요. 뭐냐? 저 건방진 평민들, 농민들 무력으로 탄압하라 라고 국왕을 또 부추깁니다. 이 소식을 파리 시민들 대부분이 알아버린 거예요. 파리 시민 대부분은 다 평민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요. 격분을 하게 되죠. 당연히 격분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니까. 실제로 국왕은, 루이 16세는 성직자와 귀족들의 말을 들어요. 들어서 국왕의 군대가, 루이 16세의 군대가 진짜로 파리를 포위를 합니다. 무장을 한 상태에서. 파리 시내에 있던 평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2의 바르텔르미 학살 직전이다. 여러분, 바르텔르미의 학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달 후에 하더라도 새 얘기가 되네? 반복해야지. 바르텔르미의 학살, 그 신구교도의 충돌로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죽었던 성 바르텔르미 학살이지 않습니까? 제2의 바르텔르미 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파리 시민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개죽음 당할 수 없다. 이미 국왕의 군대는 파리를 포위한 상태예요. 여차하면 쳐들어올 것 같아요. 파리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시민군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무장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젓가락으로 찌를 수는 없잖아요. 젓가락은 참 중국이고 포크로 찌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기가 어디에 있냐? 당시 이제 그 파리 시민들은 생각했던 것이 파리 동쪽에 있던 바스티유 감옥에 무기가 많이 지금 보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무기를 우리가 탈취해서 우리도 무장해서 시민군이 되자! 다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습니다. 30m 높이의 성벽이에요. 그 위에는 포탄과 화포로 무장이 돼 있는 건데, 이 바스티유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일종의 왕에게 반대하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즉 왕권 반대의 상징이었거든요. 실제로 바스티유 감옥에는 주로 왕들에게 반대했던 정치범들이 다 수용이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안에 무기들이 많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일제히 공격을 해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의 한쪽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의 실질적인 시작, 스타트인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이에요. 7월 14일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맞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4일. 지금도 지금 현재 프랑스도 매년 7월 14일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그날이 왜 파리 시민군이 바스티유 감옥을 점거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그 순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구시대 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그 바스티유 감옥 안에 정치범들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시민군이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습격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갇혀 있던 수많은 정치범들이 이제 풀려났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치범이 없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다른 수용소로 다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풀려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기 쳐서 끌려 들어간 4명 포함해가지고 7명밖에 없었어요, 안에요. 성벽 무너뜨리고 들어갔더니 정치범은 없고 잡범들 7명밖에 없네. 그리고 생각보다 무기도 없었어요, 안에. 우리가 이 바스티유 감옥을 왜 우리가 점령했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시민군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갖고 있던 이 감옥을 때려 부쉈다라는 그런 상징이 더 의미가 중요합니다. 당시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는 시민군에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파리 시청 앞에 끌려가가지고 손 잘리고 목 잘리고 막 질질 끌려왔어요. 그 바스티유 감옥 책임자가 끌려가면서도 유언이 이거였다고 하죠. 제발 나를 그만 좀 죽여달라 였다고 합니다. 시민군에 의해서 바스티유 감옥이 점령됐다는 소식을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궁에 있다가 들어요. 뭐? 여기 반란 아니야? 내 감옥을 지금 무너뜨렸다고? 와, 큰일 났네. 그래서 파리로 돌아가요. 파리로 돌아가면서 뭐라를 얘기했냐면, 야, 지금 반란이면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군대한테 얘기해서 빨리 반란군 죽이라고 해. 이 소식이 또 시민군한테 전달된 거예요. 뭐? 국왕이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했네? 군대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야! 앉아서 죽을 수 없다! 됐어요. 이 바스티유 감옥이, 왕권을 상징했던 바스티유 감옥이 시민군한테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제 파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전국에 있던 농민들 다 들고 일어나요. 뒤집어 엎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영주와 성주들 밑에서 우리가 농사나 짓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들고 일어나자! 어자! 그래서 농민들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영주 죽이고 성주 죽이고 지주 죽이고 해서 농민들이 성과 농지를 다 접수를 했어요.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정말 프랑스는 당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굶어 죽었다니까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같이요. 농민들이 갑자기 막 농기구를 들고 와서 막 영주들을 찔러 죽이니까 놀란 영주들과 귀족들이 일제히 해외로 다 망명을 해버려요. 그 당시요. 영국으로 배 타고 도망가고 독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 8월 11일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약 한 달 후 8월 11일 국민회의, 그러니까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국민회의가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프랑스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봉건제라는 거는 성영주가 있고 그 밑에 농민들이 그냥 농사지어가지고 소작농들이 농사지은 거 다 영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봉건제를 폐지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오늘부로 박탈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일반 백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권 보장을 오늘부로 선언한다. 선언을 해요. 정식으로 선언문이 나와요. 한 며칠 후에 8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이 프랑스 국민들이 인권 선언을 하는데,
이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프랑스 인권 선언이 이때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요는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주권은 왕과 귀족과 성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잖아요. man, M-E-N 이라고 표기가 있어요. 여기서 인간은 남자만 뜻했어요. 당시에. 쟤한테 뭐라지 그러지 마세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여자는 인간에 포함이 안 됐어요. 와우. 야우. 이게 프랑스 인권선언의 5점이 아니라 이건 맹점도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가 포함이 안 돼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당연히 여성들도 들고 일어났겠죠. 여성들도 똑같은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달라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성 인권 운동가였던 올랭프 드 구즈라는 여인도 있었거든요. 올랭프 검색하실 때 올랭프 드 구즈라는 여인이 여성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도 인권을 보장해달라. 라고 운동을 벌입니다. 거의 프랑스 최초, 유럽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올랭프 드 구즈 남자들한테 체포돼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 버려요. 진짜로. 프랑스 혁명. 쭉 제가 설명드릴 건데 앞으로도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굳이 박수를 칠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루이 16세 지금 내 백성들이 반란 일으켰네. 반란이 아니라 이거 나라를 뒤집어 접수를 해버렸네. 나는 왕인데 이제 나는 핫바지가 됐네. 어쩌지? 무슨 뭐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그럼 난 뭐야? 도망가자. 해서 루이 16세가 궁을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루이 16세는 정말 열쇠 만드는 장인이 됐으면 역사에 남을 건데 위인으로 어쩌다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몰래 도망가자. 몰래 궁을 빠져나가요. 편지 한 통 딱 남겨놓고 그 편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루이 16세. 도망이라도 좀 제대로 가지. 도망치다가 시민군한테 잡힙니다. 잡혀서 다시 파리로 끌려와요. 나 잡혔네. 또 끌려가네. 파리로 다시 끌려오는 루이 16세를 바라보는 프랑스 시민들의 눈은 어떤 눈이었나?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왕이에요. 아직까지는 왕. 다시 끌려가는데 시민군들 왕을 보고도 모자를 안 벗어요. 왕이건 뭐시건 귀족이 나타나면 존경의 뜻으로 모자 벗고 고개 숙여야 되거든요. 모자 안 벗어요, 시민군들. 노려봐요. 루이 16세를. 모자 안 벗고. 그리고 시민군들 메고 있던 총을, 당시 장례식을 할 때는 총을 거꾸로 맸거든요. 총을 거꾸로 메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시민군들. 그 말은 뭐냐, 장례식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루이 16세. 너 죽는다, 우리 손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 국적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우리나라 출신 왕비 손대면 너 프랑스 가만 안 놔둔다. 상황이 근데 더 꼬여요. 시민군이 그 소리를 듣고 외세가 간섭을 해? 우리 국내 문제에? 더 격분을 해요. 이거 안 되겠네. 오스트리아 저 출신 공주를 왕비로 앉혀놨더니 뭐 어떡해? 자, 이런 가운데 그 국민회의 안에서도 파가 두 파로 나뉘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혁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야야야 그냥 왕은 놔두고 루이 16세 왕은 놔두고 밑에 내각을 만든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지금 딱 영국이죠. 영국이랑 일본. 왕은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 원수로 놔두고 실제 통치는 내각이 하는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제 하자 라는 파가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왕 쫓아내고 우리 국민이 통치하자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라고 하는 파 두 파로 나뉘어요. 자 요거는 뭐 외워두시면 좋으니까 외워두세요. 왕 놔두고 왕 왜 죽이냐 그냥 의원 내각제 하자라는 파를 지롱드파라고 해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롱드주라는 주 지역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지롱드파예요. 지롱? 지렁이 아니고 지롱드파. 왕 쫓아내고 공화국 만들자. 강경파죠. 강경파는 자코뱅파예요. 야, 이름 웃긴다. 자코뱅파. 왜 자코뱅이냐? 파리 시내에 당시에 그 자코뱅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을 이제 본부로 썼던 그 파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자코뱅파인데 자, 온건파는 지롱드, 강경파는 자코뱅 요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시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계사 시험 보실 때 좋아요. 근데 그 우리가 우파 좌파 얘기하잖아요. 우익 좌익 얘기한 것이 요때 나온 거거든요. 당시 이제 국민회의 회의를 할 때 그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강경파인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보수를 우파, 우익이라고 하고 강경파, 진보를 좌익, 좌파라고 하는 것이 요때 나온 거예요. 국민회의 의석 이 분포도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두 파로 나눠가지고 약간 또 상황이 애매하게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프랑스 국내에서도. 그런데 옆에 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프로이센도 그렇고 이 프랑스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합니다. 야, 무슨 공화국이고 나발이고 무슨 소리야. 다시 왕정 국가로 돌아가 프랑스. 우리 오스트리아가 협박하는 거다. 밑에 있던 프로이센도. 둘 다 이제 게르만족 국가들이죠. 독일어스는. 프로이센도 야, 이 힐레베디히 아우토반 복스바겐 너 프랑스 다시 왕정 국가로 돌아가. 이 두 나라는 왜 프랑스 내정에 간섭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Why? 왜 셔마? 왜? 왜냐? 둘 다 왕정 국가잖아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프로이센도 그렇고. 바로 옆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공화국이 탄생을 해버리면은 지들도 영향을 받거든. 그렇겠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국민들도 야, 옆에 프랑스가 왕 쫓아내고 공화국 됐대. 우리도 왕 쫓아내고 공화국 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그래서 프랑스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공화국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다시 왕정 국가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콱 그냥 전쟁한다. 이렇게 협박을 넣습니다. 여기에 자코뱅파가 격분을 한 거예요. 왕 쫓아내고 공화국 만들어내자는 국민회의의 의석의 왼쪽에 앉았던 좌파, 좌익 자코뱅파가 격분을 해요. 당시 자코뱅이 좀 더 의원 머릿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발언권이 셌던 상태였거든요. 자코뱅이 뭘 했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먼저. 야! 한판 붙자. 덤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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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오, 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프로이센도 전쟁에 참가를 해요. 또 전쟁, 또! 이때 정말 유럽 개판이었다니까요. 프랑스는 지금 뭐 왕이 쫓겨나네 만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궁에 갇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죠. 국민회의는 또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저거들끼리 치고 받고 앉아있죠. 오스트리아와 또 프로이센은 또 전쟁까지 하고 있죠. 프랑스랑.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군이 전쟁이라도 좀 잘하지. 점점 밀려요. 일단 머릿수가 2대1이잖아요. 프랑스 이쪽 1,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2, 2대1.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완전 당나라 군대였다니까요. 프랑스가. 나라가 개판인데 군이 제대로
지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당나라 군대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